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까지 신준호 선생님과 함께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 입레드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3장 공학적 사고와 글쓰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논술과 논문, 그리고 DIKW 계층구조입니다. 먼저 논술과 논문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논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 논술과 논문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동시에 평가도 받아왔을 텐데요. 선생님이 세 가지의 평가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능, 두 번째로 논술, 세 번째로 구술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치렀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모의고사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수능은 지필평가, 논술과 구술은 수행평가에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시험 유형은 모두 시험의 방법만 다를 뿐 사실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의 답지를 선택하는 방식, 객관식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객관식 선택형 시험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잘 읽고 푸셨나요? 이 문제는 제54회 KBS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 중 일부인데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제시문을 읽어보고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기술은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과 짜맞춤 기법이 있다. 쇠못을 박아 연결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하지만 쇠못과 목재의 틈새로 습기가 차게 되고 쇠못이 부식되어 결국 목재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게 된다. 반면 목재들을 서로 물고 물리도록 깎아 결합하는 짜맞춤 기법은 정교한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결합되면 빠지거나 분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튼튼해진다. 좋습니다. 제시문과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어떤 것에 대해 묻고 있죠? 그렇죠.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 인간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은 겉보기에 매우 간단하지만 실질적인 결속이 약하고 반대로 짜맞춤 기법은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결합하고 나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내부 구성원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조직이 강하게 결속될 수 있다 였습니다. 맞은 친구들도 있고 틀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객관식 선택형 시험은 여러분들이 맞고 틀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객관식 선택형 시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답안을 미리 제시하기 때문에 피평가자인 여러분들보다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창의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객관식 선택형 시험은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는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뢰도란 반복 측정을 해도 큰 오차 없이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되는 정도이고,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했던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여러 번 치른다고 해서
그 등급이 크게 바뀌진 않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답지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생각한 것을 평가하기에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객관식 선택형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논술로 넘어갑니다. 논술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어 글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 주장이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증이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논증을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논거라고 부릅니다. 논증의 근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논거는 그 사실 자체가 옳은 것이어야 하고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편견과 선입견을 지양하는 내용으로서 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이유를 먼저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물을 겁니다. 아니, 사람인 거하고 죽는 거하고 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새로운 논거를 추가해서 논증 구조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람은 제한된 세포 분열로 한정적인 수명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주장을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논증 과정을 거쳐 글을 쓰는 것이 바로 논술입니다. 논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하면 글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객관식 선택형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답지 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것을 글로써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술 시험의 논제는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데요. 예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풀었던 객관식 선택형 문항을 논술 시험 형식으로 바꾼 것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기술은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과 짜맞춤 기법이 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에 맞게 효과적인 합의 방법에 관해 논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아까 봤던 5가지의 답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구상된 더 다양한 종류의 답안이 제시될 수 있겠죠. 이렇듯 논술은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술에 대해 알아봤다면 마지막으로 구술 시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술 평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논술 답안을 구술로 발표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 후 평가자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답변에 대해 평가자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깊이 그리고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대입 전공 심화 과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술 시험인 그랑또라를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구술 시험을 대체 왜 많이 시행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등급제로 평가해야 하는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구술 시험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평가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논술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 겁니다. 바로 논술이 논문을 작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정리한 논술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논문의 에스키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키스란 말은 처음 들어보시지 않나요? 미술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큰 그림, 작품을 제작하기 전 작은 종이나 천에 간단히 그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스케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스케치와의 차이점은 스케치가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그리는 것이라면 에스키스는 상상의 존재, 다시 말해 실존하지 않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이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에스키스와 완성작입니다. 왼쪽의 그림, 에스키스를 토대로 오른쪽에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와 같은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술문이 논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글 하나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 글은 거북선의 내부 구조를 추정하는 학생의 논술문 예시입니다. 주장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주장은 거북선의 내부 구조는 2층이다. 그 근거는 배의 높이가 낮아야 안정적이다.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돌격선에게 있어 복원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적이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개판에 철못을 덮었다. 당시 왜군은 적선의 위로 침투해서 백병전을 치르는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배의 높이가 높으면 철못이 굳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세 번째, 포수와 격군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군사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3층 구조는 군사들을 분리시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글이지만 학생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된 훌륭한 논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술문을 작성했다면 이것들을 발전시켜 논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글은 거북선의 내부 구조가 2층임을 주장하는 학자가 작성한 실제 논문의 일부입니다. 아까 쓴 논술문을 바탕으로 이 논문이 작성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논술문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총을 쏘기 위해 따로 3층을 더 올렸다고 하기에는 군선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까 살펴봤던 첫 번째 근거, 군선의 복원력 문제가 논문에 반영되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기 전에는 항상 논술문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기 전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임내도와 함께 공부한다면 여러분들도 내용을 깊이 있게 조직하고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DIKW 계층 구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 DIKW 계층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 DIKW 계층 구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과연 DIKW 계층 구조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료와 정보, 지식, 지혜의 앞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료를 모아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모아 지식을 구축하고 지식을 쌓아 지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표현한 그런 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임레드가 논문을 구성하는 외적 형식이라면 DIKW는 논문을 작성하기 전 여러분들이 지식을 구축하는 내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료와 정보, 지식, 지혜로 구분되는 각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실험을 통해 직접 생성하거나 검색이나 조사를 통해 수집한 것,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보. 자료의 맥락을 더한 것, 자료 속에서 질서를 찾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를 의도에 따라 정리하여 가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 여러 관점에서 파악된 정보를 종합하고 유용함 또는 편리함을 창출함으로써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이 정리한 정보를 토대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앞에 놓여 있는 정보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과연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있나요? 그림 하나를 같이 봅시다. 무슨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눈을 가린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 서서 코끼리를 만지고 있죠. 사자성어 맹인모상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것만을 고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만지고 있는 게 바로 코끼리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코끼리라는 동물에 대해 서로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리겠죠. 예를 들어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거친 표면을 지니고 있는 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와, 이거 너무 두꺼운데? 통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부분을 합친다면 진정한 코끼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일부분만 가지고서는 절대 코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식은 결국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지식일 뿐입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볼까요? 욜로.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후회 없이 살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친구는 내 인생 한 번뿐인데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어딨어? 오늘을 가장 멋있게 나 외제차도 끌면서 후회 없이 살 거야. 반대로 또 어떤 친구는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 가치를 한번 높여보자. 오직 한 번뿐인 내 삶을 멋있게 만들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욜로라는 하나의 정보도 여러 가지 지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해석 모두 올바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친구는 욜로라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 친구는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관점으로 욜로라는 정보를 해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친구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그려지지 않나요? 이처럼 지식은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식은 수용 주체가 정보를 능동적으로 가공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지식은 누가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성하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살펴본 후에 의미 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자료와 정보, 지식에 대해 알아봤다면 마지막으로 설명할 요소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역량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전 살펴본 자료, 정보, 지식과는 달리 지혜는 다소 이질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실제로 정보사회, 지식사회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지혜사회라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 없지 않나요? 이렇듯 DIKW 계층구조는 일반적으로 자료, 정보, 지식 수준에서만 논의됩니다. 따라서 지혜를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작품인데요. 작품은 여러분들이 자료와 정보, 지식을 구축했다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결과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작품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주변을 둘러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지혜 대신 작품을 반영한, 다시 말해서 수정된 DIKW 계층 구조를 활용해 탐구하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담은 도식입니다. 똑같은 과정이 사방에서 반복되고 있죠? 바로 개인이 수행해야 될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맡은 주제에 따라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식을 구축했다면 그 내용들을 한 가운데서 융합해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분야에 대해 역할을 나누어서 탐구할 수도 있고, 또는 수학, 물리, 역사, 윤리 등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융합해서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품화 과정은 학문 하나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범교과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만들기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자료를 생성하거나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모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는 것도 자료 만들기이고, 마인드맵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는 것도 자료 만들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췌했다면 그것들을 한데 모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보 만들기 단계입니다. DIKW 계층 구조에서 정보는 어떻게 형성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료들을 일정한 질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만들기 단계에서 모아놓은 정보를 조직하고 정교화하고 도식화하면서 탐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식 만들기 단계에서는 정보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보고서에 정리된 정보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탐구 목적에 알맞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재해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만 그 지식으로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논증과 입증을 통해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만들기 단계입니다. 개개인이 또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논문까지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실제하는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엮어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최종 결과물, 즉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한 지식이 멋들어진 작품으로 재탄생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료, 정보, 지식을 구축하고 힘을 합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용입니다. 인용은 빌려 쓰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내가 진짜 맛있는 크림치즈 붕어빵 레시피를 새로 개발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그 붕어빵을 판 지 얼마 안 됐는데 옆 가게에서 내 허락도 없이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탐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타인이 만든 내용은 반드시 인용을 해줘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임을 인정하고 빌려서 쓰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DIKW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한 작품화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다시 공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논술과 논문, 그리고 DIKW 계층 구조, 다시 말해 현 시대에 적합한 탐구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업을 끝내기 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다소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데 모인다면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평생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